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첫 번째 월간 이선엽 1월호입니다. 1월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월인가요? 예. 그러게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근데 한 달이 다 갔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봅니다. 또 이제 설 연휴고. 예. 이선엽 이사님하고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연간 이선엽이 탄생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월간 이선엽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작년에 이사님하고 같이 했던 그 투자 전략 강의 주도주 발굴 그 특강이 너무 좋았어서 저희가 이제는 그 특강을 연간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을 하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연 멤버십으로 이렇게 시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해서 첫 강의가 아마 3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저희가 공식 접수는 아니고 수요 조사 단계이긴 한데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리다 보면 강병호님의 부동산 특강 강의도 있거든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AI 엔지니어 강병호님의 부동산 특강 그리고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선엽 이사님의 특강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다니.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로? 특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선엽 이사님의 특강 그게 큰 틀에서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한 좀 노하우 이런 것도 좀 전수해 주신다고요. 저희가 1월 23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올라갈 겁니다. 이 날짜로 잡은 게 이선엽 이사님이 트럼프 공식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걸 보는지 그럼 틀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첫날 행정명령 46건이고 뭐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한 78개 페이지하고 특히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취임사였었어요. 사실. 취임사.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고 그로 인해서 행정명령을 어떤 걸 할 것인가. 참고로 행정명령은 일반 법안하고 달라서 사실 대통령이 행정으로 명령을 하는 건데 이게 유효기간이 그 다음 대통령이 뒤집을 수 있는 게 행정명령이에요. 그렇죠. 법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취임사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법 이민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물가 얘기를 했어요. 물가를 내리게 하는 걸 지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에너지 패권 얘기를 했고 거기다 이제 우주 얘기를 했죠. 자, 중요한 건 관세기가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취임사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들이 결국 어떤 얘기인 거냐면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원인이 가장 큰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이나 물가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를 만든 일동 공신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죠. 트럼프가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쓰면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를 거야가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었었는데 트럼프가 제일 전면에서 물가를 내리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정책을 씀에 있어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케이스로 가고 우리가 물가로 걱정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단순히 물가 문제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환율 문제 또는 미국의 금리 문제도 연관이 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천면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었을 때 트럼프란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널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4년짜리 대통령이고 그래서 1, 2년 안에 물가를 오르는 정책을 하게 되면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식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걸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층들이 등을 돌렸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물가예요. 저 사람이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실망이 됐었을 때 또는 정책으로 해서 물가가 올랐을 때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만큼이나 되게 소중한 게 먹고 사는 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니죠. 사실은 1번이죠. 예.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정책을 쓰는데 이런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다. 트럼프가 너무 세 보이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거를 제일 먼저 고려할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렇게 물가를 내릴 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 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에너지 공급을 많이 늘려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일단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는 결국 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관세를 씀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물가를 정말 굉장히 크게 급등시키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이제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조율을 좀 하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관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관세 관련한 기관을 세우겠다. 네.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무역 관련 단체들한테 기관들한테 왜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나는지 뭐 조사를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꼼꼼하게 따져봐서 사실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한테 10% 얘기하지 않았느냐, 네네네. 멕시코한테 25%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봐도 보편 관세는 아니죠. 그렇죠? 2월 이미 다르잖아요. 1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논의 중이에요. 이렇게. 실제 부과를 한다라고 해도 즉시 발효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이때부터 관세 때려 하면은 때리는 게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는 즉시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조사가 들어가서 이런 이유로 때린다고 하니 그게 합당한지 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게 맞으면 이제 관세가 이제 그때부터 발효되는 부분이라서 네. 2월 1일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지 2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기도 하는 겁니다. 뭐 협상을 위한 밀당인지 좀 차근차근 가려고 하는 건지 또 다음날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트루 소셜인가 거기다 예. 글 올려서 또 어떻게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급진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관세적인 이미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안 하겠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미 약속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임기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했는데 끝냈나요? 여전히 못 끝내고 있고요. 임기 첫날 관세 다 때린다고는 때렸나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큰 틀에서 관세도 할 거고 전쟁도 끝낼 건데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대로는 안 됐죠. 그러면 관세는 먹일 건가요? 먹이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얘기했던 방식으로는 아니겠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물가에 대한 한계를 본인 스스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묘안을 짜내서 물가의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상대국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뭐 어떻게 짜낼지는 이제 트럼프 또는 내각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로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노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충수는 되지 않도록. 만약에 자충수에 여기서 빠지지 물가 않도록.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는데 그럼 뭐 그 어떤 거 한들 누가 그걸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는 뭐 지난번 12월이었던 예. CPI도 한 2.9% YOY로 나왔고 한 2%대에서는 더 낮아지는 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숫자 자체도 좀 더 낮아질 거라고 보시고 그러면 또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그 매파 중에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1월엔 모르겠지만 3월부터는 다시 내릴 수도 있고 금리 내리는 횟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연준의 컨센서스하고 다르게 시장에서는 올해 못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였었는데 또는 일각에서는 못 내리는 걸 넘어서서 혹시 금리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건데 매파 중에 매파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는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우려와 지표 사이의 괴리가 큰 거잖아요. 네. 연준은 지표 보고 움직일 거고 그 지표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달라지겠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공무원 안 뽑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신규 채용을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임용되는 사람들도 발령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고용에서 정부분이 줄어들 거란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도 생각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 이민자들 이제 추방이 본격화되고 예. 안 들어올 텐데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다?
집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살 집.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서 집을 구하는 수요가 줄어들면 주거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물가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가 30몇 %가 넘는데 네. 그럼 월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면 주거비가 현 수준보다 안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쵸. 어차피 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표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지표가 이로 인해서 내려갈 수 있고 특히 에너지 가격도 내려간다라면 그러면 최소한 올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최소한 트럼프란 분도 제가 볼 땐 관세를 분명히 먹이긴 하겠지만 물가를 조금 더 안정시켜 놓고 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게 어렵다라고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되게 머리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왜 불법 이민 다음에 나온 게 물가인데 그쵸. 얼마나 이게 중요한 아젠다겠어요.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텐데 관세부터 덥석 때려서 물가부터 올린다? 사실은 그건 스스로의 자살행위와 같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트럼프가 아니고 내가 트럼프를 찍은 이유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했던 정책이 우선적으로 물가를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당장 관세를 매기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보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물가부터 좀 안정을 잡고 그게 그러면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취임 첫날에도 그래서 미국 중에 좀 올랐잖아요. 올랐죠. 안도하면서. 네네.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을 좀 반영한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볼 수 그것도 있겠네요. 반영을 했고 하나 더 있다라면 이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그쵸. 정책들도 발표를 했고 규제 하나도 있었으니까 복합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AI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름이 스타게이트라고 예. 합니다. 오픈 AI, 오라클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까지 참여해서 한 1,000억 달러 규모 합작 벤처 만든다고 하고 다른 기업들까지 합작을 해서 거의 5천억 우리나라 달러. 돈으로 700조, 600, 700조? 720조. 거의 우리나라 1년치 예산보다 많은 예. 걸 AI에 투자를 하게 돼. 물론 이제 기간은 좀 깁니다만 5년, 4년 정도 되죠. 그 뉴스 나오고 우리나라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원전 관련 주까지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그 수혜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증시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우선 새로운 어떤 그 AI와 관련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인 거죠. 네.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고 그 규모가 크고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투자가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가 학습하는 것도 학습 데이터도 별로 없다던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애가 실력이 늘지 않더라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투자 얘기를 통해서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단순한 이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먹거리 이렇게 예,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쟤들 돈 없는데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할 거지라고 이제 일단 찬물을 끼얹긴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좀 안 좋아하잖아요. 많이 안 좋아하죠. 네, 예, 근데 샘을 거기가 투명하고. 이제 주인공이 오픈 AI가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지는 조금 더 그럼요.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구체성을 시간으로. 지켜볼 여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중요한 건 어쨌든 지난번에 소프트뱅크가 그러니까 저기 손정희 회장님이죠. 예.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규모의 어떤 문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볼 땐 집행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바로 제가 볼 땐 계획에 착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없던 게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 뼈대는 있었는데 좀 더 구체화하는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또 하나가 트럼프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발언을 네.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조선업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네. 주가 조정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르기도 네. 했었고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고민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조선주가. 뭐 저도 이제 추천의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네네. 요즘 이제 조선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나오시는데 댓글 보시면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여요. 댓글? 예, 그러니까 뭐 조선을 얘기하는데 조선 여전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댓글이 되게 험악하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신의 경제 이른 듯이 주가가 엄청 올라요. 그 반대로 덕분에 위원님들 덕분에 정말 큰 수익을 냈고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이게 100%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만 반대로 하셔도 하는 대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조선도 제가 보니까 몇몇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보고서 나왔던 것 같고 여러 군데서 나와서 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긴 하지만 과연 여기서 끝날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가 지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전에 변압기 움직일 때 과연 이렇게 크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그때도 뭐 많이 올랐다, 뭐 변압기가 산업이긴 한가라고 했는데 정말 거의 10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기염을 통했고 거의 뭐 변압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죠. 방산도 마찬가지였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오르고 있는 산업들이 저렇게 빅사이클을 그린 걸 거의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의심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수주를 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앞으로 더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뭐 보셨겠지만 트럼프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 수출을 굉장히 목전에 두고 그 수출과 관련된 선박 같은 것도 우리한테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 뭐 군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군함이 사업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린 봐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변압기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든 그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 수요가 아니라 중국이란 경쟁자를 배제해줬다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조선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비슷한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일 거냐. 저는 뭐 일부 조정은 단기 급등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분들과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그래도 조금 더 위로 더 열려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조정은 받을 수 있고. 뭐 이미 받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아직 그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이제 밸류 체인 중에서도 뭐 피팅 업체 또 LNG 본행제 업체들은 그 LNG 관련주들도 강세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면은 그 관련 밸류 체인도 긍정적으로 그렇긴 할 텐데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많이 꾸며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IT가 됐든 아니면 선박 쪽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가 보기에는 이전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들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기업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뭐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중소형 기업들이 생각보다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기업들 탐방을 다녀보거나 IR 들어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이게 우리 문화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게 미국에서도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러셀 2000을 많이 봤는데 실제 결과는 그와 달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면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뭔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뭐 그 기업들도 되게 좋지만 굳이 한다라면 큰 데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수익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꾸리는 게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이제 뭐 조선주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 많이 웃은 쪽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는 또 취임 첫날부터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근데 이게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 것이다. 뭐 수십 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있었죠?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센티 자체가 조금 이제 움츠려들여서 그런 건데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투자 세액공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안 되는 쪽으로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 쪽은 지켜지는 쪽으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에 미국에서 공장 짓고 맞습니다.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지원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데 기업들이 얘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개인들이 사려고 할 때 혜택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내가 전기차 살 때 그동안 얼마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선택을 할 거냐? 또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몇 년도까지 전기차 판매를 50% 의무화하라는 거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으로 폐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여기서 그렇게 전기차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주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약 여부인 것 같아요. 무슨 계약이냐면 결국은 지금 이런 어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즉 GM이나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든 아니면 다른 국가든 배터리 기업들한테 지속적으로 수주를 준다라면
제가 볼 땐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이 되겠지만 문제는 기존에 있던 수주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가 여전히 큰 변동성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업마다 다르고 배터리가 발전하면서 아마 그래도 경쟁력 있는 배터리 또는 배터리의 뭐 전고체든 뭐든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지만 어느 정도 재무가 취약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의외로 뭐 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물량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수주 계약이 지속되느냐 또 그 여부 확인이 되게 중요해요. 증자라든지 예. 어떤 재무적인 이슈가 불거지느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단은 결국은 배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회사들이 수주를 줄 거냐 여부인 거고 그건 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거냐 여부와 연동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여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됐으니까 굳이 내가 관심을 안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자동차 회사들 기존에 있던 배터리 수주에 대한 걸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더 수주를 나올 것인지 이거는 최소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고 제가 볼 땐 큰 판단을 내리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죠. 네. 지금 너무나도 판단하기에는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나중에는 정말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로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로봇 산업이 클 때도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당장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너무 먼 미래라기보다는 당장 지금 몇 달 안이 우린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또 그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전기차 차종 3개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그 중국 소재 부품을 맞습니다. 아직 배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2분기부터는 다시 보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뭐 보조금 받는 거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최근에 뭐 현대차도 놓고 보니까 미국에서 당분간 하이브리드를 줄여가겠다 이런 기사를 냈던 것 같은 게 그 의미 자체가 뭘까요? 전기차가 좀 주춤할 수 있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현대차가 그렇게 생각할 때 네. 그게 GM과 포드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대 기아차는 연초에 좀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랑 손잡고 뭐 자율주행 개발한다 예. 이러면서도 막 불기둥 한번 치솟았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했더라고요. 왜 다시 밀린 걸까요? 기대하고 실적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기대가 아닌 제대로 된 실적이 있어야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과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라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이만큼 나갔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 볼 거야라고 한다라면 누가 봐도 격차가 확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주기는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현대차도 뭐 다양한 업체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테슬라처럼 비전 방식, 뭐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또 좀 선회한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격차가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도 격차가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나와서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본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AI, 피지컬 AI를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거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앞서가는 기업들하고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황 사장, 그렇죠? 네. 황 사장이 나와서 황 사장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낯서네요. 젠슨 황. 예, 젠슨 황 사장 맞죠, 뭐 그죠? 황 사장이 황 사장님. 네. 예, 얘기했던 이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테슬라의 격차가 좀 있구나라는 걸 각인시켜준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과 지금 테슬라 하는 방식에서 테슬라 좀 더 앞서가는 방식으로 나와 있다라면 뒤처진 방식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역시 따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확실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 방식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땐 빠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는데 아예 차라리- 테슬라의 기술을 네.
그걸 뭐 라이센스로 사가는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테슬라도 그거 뭐 예, 원하고 뭐 있는 빌려준다고. 거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기술력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황 사장하고 친해는 것보다는 그죠? 일 사장하고 좀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나왔었던 현대차 여러 가지 선언은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진 않은 거고 된다고 하더라도 선두기업차의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로 인해서 주가를 당장 먼저 크게 이렇게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예.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것과 그렇죠. 실적이 예. 뒷받침이 되는지를 또 같이 물론 놓고 봐야 되는 아니 그 거고요. 기대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현실적인 기대감이 선도업체를 공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감이냐라고 보낼 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은 거죠. 근데 현대차는 또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싸죠. 분들이 그래서 또 뭐 최근에 보니까 역시 뭐 배당도 또 늘리고 그럼요. 있고 예.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1월 23일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 나왔는데 야, 대단하죠. 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24년 4분기만 놓고 보면 8.1조. 예.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이 6.5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을 누른. 명실공히 1등이 확연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보니까 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물론 이제 우선주 빼고 320조. 예. 하이닉스는 한 160조. 거의 딱 절반 왔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한쪽이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한쪽이 더 올라가거나. 근데 제가 보기엔 한쪽이 더 올라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까지의 관성처럼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현재 이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삼성전자도 추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격했었을 때는 지금의 이익률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앞으로까지 계속 이 밸류를 줘야 되냐는 고민은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너무 싸고 너무 하이닉스는 싸고 프리미엄을 받고 프리미엄을 있고. 받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하반기부터 25년 하반기부터는 HBM4도 이제 양산한다라고 하이닉스는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는 거의 뭐 3E까지는 뭐 속된 말로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 4에서 이제 어떻게 맞부딪히냐인데 그렇죠. 네. 뭐 삼성전자 아직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렇죠. 훌륭한 기업인데 아쉽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보여주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제 너무 많이 워낙 그동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1년 반 이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황 사장이 대놓고 나와서 설계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뼈 맞은 거죠. 예,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황 사장 얘기에 그대로 말을 빌면 아 이게 단기간에 뭔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정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주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뭔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굳이 선택해야 될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기다리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어도 대안이 많고 전자가 그래도 신뢰를 회복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 사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으면서 길목 지키기 먼저 사서 기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골목 대장이 하이닉스였고. 예, 물론 이제 언젠가는 뭐 될 수도 있겠죠. 네. 잘할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많이 아쉽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소외감은 네. 생각보다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기다리는 건 다 괜찮아요. 그건 사람들이 충분히 기다려지는데 다른 업종들 펑펑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소외되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결국 나중에 판단을 흐리게 되고요. 결국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져요. 막 그냥 투매해버리거나 그렇죠. 밀어버리거나. 예를 들어 바닥에 진짜 문지른다든가 예, 이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릴 분은 괜찮겠죠. 그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기업의 저력을 믿고 시간을 살 수 있어라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란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볼 때는 나오기 전까지 뭔가가 많이 싸다란 이유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업종에서 뭔가 승부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달 전에도 뭐 제가 계속 삼성전자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사기에는 좀 뭐하고 너무 싸긴 싸요. 이제 팔기에도 너무 싼 가격이고 그렇죠. 또 그런 고민들도 또 많이들 같이 하고 계시고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옛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로 엮이면서 이제 군함 이슈로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산주들은 조정. 이게 또 최근에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있죠. 왜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 되면 일단은 성장 동력이 조금 뒤로 후퇴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가 필요한 입장에선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런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사는 쪽이 유리해지는 역할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지속이 돼야 계속 무기도 소진이 되고 또 사고 또 내가 샀었는데 옆에 나라도 불안해지면 옆에까지 막 번지는 건데 그러려다가 이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조정의 빌미가 된다는 데서는 이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에 있는 국가들의 무기 창고가 든든하냐 여전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채워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수혜는 여전히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몇 번 차례에 걸려서 말씀드렸지만 방산은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인 게 전쟁이 지속 여부에도 중요하지만 각 대륙별로 필요한 무기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산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방산도 품목별로 좋아질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들도 이제는 나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품목별로도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 뭐 유도무기 체계를 도입한다 그럼 이쪽 후 어떤 나라에서 전차를 도입한다 이쪽 후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별로 지형에 따라서 필요한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상전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워낙 벌판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격전을 벌였던 크루스크라는 동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제 기억 속에 아마 7,000대의 전차가 한 번에 붙었었던 크루스크 전차전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차전이었거든요. 얼마나 넓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무기들이 필요한 어떤 동네인 거고 또 이제 아랍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차 몇천 대 몰고 가기가 불가능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후티 반군이 쏘면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그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무기가 필요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산이라고 하면 그냥 다 되면 뭐 이번에 자주포도 됐으니까 미사일도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각각의 지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별로 나뉘어져 있는 무기들 이런 것들의 특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쪽의 어떤 전쟁 상황이라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이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의 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모르겠으면 방산 ETF도 괜찮을까요? 방산 ETF도 괜찮죠. ETF도 그냥 묶어서. 나쁘지 않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나중에 물가 오를 것 같아서 소비를 당겨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대표적인 화장품 수출도 근데 이게 또 조금 이제 작은 브랜드사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마 요거는 지난번에도 확실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디 브랜드죠. 그쵸. 인디 브랜드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바뀌겠죠. 또 다른 인디로 바뀌겠죠. 그럼 사실 사야 될 거는 ODM 업체가인 거지 인디 브랜드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롱하게 들고 가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도 계속해서 그죠 변화가 있었을 거니까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브랜드력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설화수 뭐 이런 후 이런 게 있었지만 2010년대. 이쪽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만큼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관심에도 없었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화장품 소비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거기도 이제 우리도 ODM 업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도 조금씩은 엿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일단 분명한 건 지금 화장품 업종은 참 대단한 업종이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효자 업종이 맞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업종이 됐다. 아마 오늘도
우리 방송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장 끝나기 전에 보니까 화장품 업종도 어제 올랐던 거 오늘 또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 정도 변동성이라고 보면 확신이 좀 이전만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 특정 네. 어떤 히트 상품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뭐 외신이라든지 보도 하나에 따라서 막 훅훅 그러니까요. 변동성도 그거는 너무 많이 올라온 영향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가를 지키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그런 매출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인기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과연 그러냐. 그거는 또 뭐하고도 연관이 있냐면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대단히 훌륭한 것도 있었지만 그 화장품이나 아니면 K 관련 기업들이 좋았었던 거에는 네. 엔터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엔터가 여전히 훌륭하지만 이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좀 쉬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동반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큰 브랜드보다는 안정적인 ODM 쪽으로. 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결코 인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훌륭한 기업들인데 너무 그 유행이 심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 기업들이 좋을 때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저도 이제 올리브영 자주 가보거든요. 네네네. 되게 좋은 기업들 보니까 비상장인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 상장 안 돼 있으면 차라리 ODM. 근데 뒤집어 보면 여기서 만들어 주는구나. 그런 거니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마음 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제 큰 거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OEM, ODM 주식 재미없는데. 큰 거 한 방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큰 거 한 방 벌 가능성보다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말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OEM, ODM 훨씬 더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요. 변동성도 좀 예. 낮고. 그러니까 더 웃긴 거죠. 주가도 빨리 안 오르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 눈에는 특정 브랜드의 어떤 변동성이 많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ODM이 더 안정적이고. 그 변동성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그 엔터주 말씀하셔가지고 예. 올해는 특히 이제 좀 뭔가 엔터주의 반전이 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들이 좀 있던데. 얘기들은 많죠. 일단은 BTS 멤버들이 완전히 원복이 되는 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예, 다른 건 몰라도 그쪽에 대한 기대는 있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BTS라는 존재는 정말 글로벌에서도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체가 됐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엔터 관련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는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엔터 그룹들은 참 훌륭한 그룹들이 많긴 한데 이전만큼의 어떤 그 힘은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죠. 예. 근데 이제 그 기대감과 그것이 또 실적으로 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 원체 그 24년에는 좀 실적이 많이 빠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 그 BOJ가 23, 24 이렇게 금정위, 예.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게 영상 올라간 다음에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네요. 되게. 그러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또 BOJ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면 우리는 안 올릴 것이다. 계속 이래 왔었고. 근데 최근에 또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 8월 5일에 엄청난 그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보면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 인하를 하지 않을 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하고 교차해서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미국이라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면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발작이 있었을 때는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라기보다도 미국의 금리가 더 급격하게 내려올 것 같아서였었던 거예요. 결국엔 엔캐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만날 때 이 격차가 줄어들 때잖아요. 네. 근데 일본 올려도 요만큼 올리지만 미국은 금리를 확 내릴 수 있다라. 왜냐면 그 당시에 0.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 인하 시작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샤메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을 때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경기 침체 우려라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니 와 이게 금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내릴 거라는 그 우려를 반영을 해서 갑자기 국채 금리가 훅 떨어지면서 했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은 최소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릴 거라는 우려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조금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엔화가 강세로 반전하는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장의 발작은 제가 볼 땐 오히려 제한되고 되려 달러가 지금 강세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EJ라고 하죠.
오랑캐가 오랑캐를 잡을 수 있는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볼 땐 되려 시장에 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BOJ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이 금리 인상하기 괜찮은 시기네 이렇게 괜찮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괜찮은 시기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BOJ에서는 나름대로 요거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지금 여러분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며칠 전부터 자꾸 이렇게 뻐꾸기를 날렸던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장의 반응을 보려고 그죠? 그렇죠. 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올릴 의지를 보였는데 어떤가 어땠나요? 별로 안 흔들렸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뻐꾸기를 계속 날렸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을 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정책도 생각보다 지금 당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시장에 뭔가 발작을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네. 뭔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BOJ 뭐 총재 부총재 네.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야. 근데 흔들리면 안 올릴 수도 있어. 예. 계속 이거에서 마사지를 계속 해준 그 거잖아요. 얘기는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올릴 건데 반응이 어떻지라는 걸 보기 위한 건데 긴장하지 마. 예, 막 이렇게. 올릴 건데 환율도 안정적이었고 시장도 안정적이었다라면 이미 올릴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올리는 그 인상 폭도 봐야 되겠고요. 폭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렇죠. 뭐. 뭐 예. 0.1 뭐 이렇게도 예, 올릴 수 뭐 있고 최저 0.15.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저희가 이사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예. 있는데 최근에 그 UBS에서 이런 리포트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소비 시장이 어떤 티핑 포인트 돌아서는 그 지점에 근접했다. 어떨까요? 좀 살아날 수 사실 있을까요? 굉장히 신호들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였죠.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미국 테크보다는 중국 테크를 사야 된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었고요. 그죠? 그런 얘기들도 공식적으로 나왔고 실제 이번에 나왔었던 중국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번에 나온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전에 밀어넣기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출을 먼저 통해서 그 관세를 막아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니 네. 계절적인 효과는 정치와 관련된 효과가 일부 있을 거라서 네. 지금 중국의 지표가 조금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들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실제 최근에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어쨌든 변화는 굉장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소비의 성향이 바뀐 건 여전하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꿀 만한 시기가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2구 한신이라 그래서 옛날에 했던 휴대폰을 새 걸로 바꾸면 보조금 주는 정책이 있어요. 네. 이게 지난해까지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2구 한신이라는 건 있는데 스마트폰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팔렸어요. 다만 고가폰이 안 팔리고 싼 것만 찾더라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아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즘 중국 소비가 많이 달라졌고 그 소비가 뭔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팔린 건 팔린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웃긴 건 가전하고 가구가 팔린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전하고 가구는 이사 가지 않으면 바꾸지 않은 품목이거든요. 네. 중국이라는 국가는요. 집을 지어놓으면 골조만 지어요. 덩그러니. 그렇다면서요. 나머지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샤시부터 시작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 예. 결국엔 이게 팔린다라는 얘기는 주택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실제 2선 도시부터 거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더라. 다만 이게 추세냐 아니냐는 우리가 두서너 달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유의미하게 뭔가를 한번 지켜봐도 되겠는데라는 최소한의 기대는 품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망보다는 기대. 네. 여기에 특히 재밌는 게 예. 무비자 정책. 무비자 정책과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천만 명 넘게 외국인들을 찾았고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늘은 거고 누가 제일 많이 찾는 줄 아시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갔고 여러분들 최근에 상하이 가보시면 호텔에 하면 절반은 한국인들이 들어차 있을걸요? 그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그것도 이사님은 또 특징적으로. 언제 가세요? 저는 또 뭐 다음 달에도 가고 3월에도 또 가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그 여성분들이 많이 갔다라는 거는 뭐 관광 쇼핑 뭐 이런 것도 많을 수 있고요. 많이 그러니까 그 일본 갔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데 가고
맛있는 데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뭐 진짜 중국의 무슨 뭐 말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 되게 예쁜데 가보고 그분들이 가시는 코스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되게 핫플레이스 우리에게 뭐 홍대 아니면 무슨 뭐 서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찍어서 주말 여행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주말 여행. 예, 왜냐면 이제 상하이라고 해봐야 2시간밖에 안 걸리고 그렇죠. 뭐 비행기가 왕복해봐야 2-3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럼 사실 부산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가격 정도인 거니까 호텔비는 더 싸고 음식값 싸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비자니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들이 없어진 거죠. 그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을 예. 위해서 외국인을 또 대규모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무비자 정책을 펼치는 그렇죠. 거라고 그게 하셨고 이제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또 그렇게 효과가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이 되면 그 서비스과 관련된 또 종업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고용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는 뭐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들이 확실히 오기 시작을 했고요. 매달 갈 때마다 다양한 인종들이 다 많이 보여요. 제가 이제 올 중반에만 갈 때도 아예 없었거든요. 무비자 정책까지는 아예 없었는데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아예 없었는데 그들도 제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별로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확연하게 색깔 다른 애들까지 보여요. 그럴 정도면 그 친구들은 와서 돈 쓰러 온 거지 그냥 중국이 그냥 오진 않았을 거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집 디플레라 그래도 밥을 먹거나 그러면 다른 국가 가는 것보다는 비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쓰겠죠. 이구한 신에 따라서 스마트폰 소비 늘고 가전 가구 판매 늘고 부동산 거래 늘어나고 또 외국인 네. 무비자 네. 입국 정책도 효과를 조금씩 내고 이관시는 있고 일반 가전은 15%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 제품마다 얼마 깎아준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옆에 따로 써 있어요. 이구한 신에 제품마다 따라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는 기존에는 좀 기대 다시 기대 실망이었다면 지금은 좀 기대 요렇게는 갈 수 있겠다. 변하겠구나. 변하겠구나. 근데 웃긴 건 진짜 화장품은 안 사요. 아직까지도. 어떤 상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여기는 좀 늘었는데라는 게 보이는 데도 있는데 네. 전 매장 다 돌아다니는 화장품은 여전히 안 늘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네. 여전히 사더라도 여전히 싼 그건, 화장품, 예. 거기만 유독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싼 것만 산다. 네. 싼 것도 잘 안 사요. 화장품은. 네? 그 뭐 바르긴 발라야 되잖아. 그렇죠. 뭐 그냥 기본 정도만 바를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우리 표현으로 맨 얼굴이 굉장히 많았고 요거는 제가 볼 땐 중국에서 지금 실업률이 제일 높은 게 젊은 층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연초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좀 반등을 많이 제일 했습니다. 좋았죠. 물론 작년에 제일 안 좋았으니까 그나마 잠깐은 좀 반짝일 수도 있을 그렇죠. 텐데 뭐 그 정도 좋다고 해서 좋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좀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을 좀 보시네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난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라는 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극심한 부진이었어요. 네. 연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삼성전자 판 금액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삼성전자만 내다 팔았는데 내다 팔았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고 워낙 급격하게 비중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부진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자를 파는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 과도하게 그 이하로 팔았다라고 봐야죠. 왜냐면 얘네들은 가격을 보고 팔았던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서 얼마를 줄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팔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전자가 부진한 건 알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정말 급격하게 급락을 할 가능성이 제한된다라고 보면 우리 지수가 지난해처럼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매우 제한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보다 안정적인 지난해보다는 하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업종별로는 그래도 될 만한 업종과 관련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 환경이 작년보다는 더 개선될 수 있고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대한민국 증시에 좀 투자할 만한 유인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종목별로는 사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제가 볼 때 흔히 얘기하는 롱텀 펀드들이 지분을 신고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거는 지수와 별개로 그래도 한국에 살만한 게 있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 늘리는 기업들은 최근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면 지분 신고까지 더 늘려가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싸도 너무 싸다. 그런 거기다가 것들도 있지만 결국 미국이 변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공통점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지분 신고한 외국인 이렇게 뭐 많이 찾아보면 공시들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 찾는 방법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러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뭘 샀나를 먼저 찾아보면 우리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 네네네. 보시면은요. 그거를
저기 전부 다 집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특정 기간을 해가지고 외국인만 이렇게 발라보시면 외국인 매매 동향. 예, 사는 종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종목들 들어가서 공시 확인해 보면 최근에 내가 특정 펀드인데 이렇게 늘렸습니다라는 게 몇몇 종목들이 보여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길게 들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깊게 한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하.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주목 그렇습니다. 산다 이렇게 봐야 예. 될까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IT, 뭐 자동차, 뭐 조선, 근데 또 반도체 쪽으로도 작년에 삼성전자 너무 많이 줄였었고, 그런데 또 최근에 또 늘리는 것도 예, 있고, 있고. 업종별로 또 달라질 맞습니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개별 공시를 보면서요. 예.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원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또 마무리돼서 다시 또 원화가 강세가 돌아가면은 조금 더 이제 차익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원화가 되게 약세했다는 얘기는 외국인 입장에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매력이 있는 거니까 네. 사실 거기서 일부러 팔고 나갈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도 1,500원이 넘을 거란 전망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렇지만 사실 올 초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걸 놓고 보면 네. 그들은 최소한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500원은 안 넘는다.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최근에 넘을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1,430원 정도까지도 이제 내려가고 예, 있고. 지난달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는 그때부터는 되려 금리도 환율도 사실 고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도 거의 10년물이 뭐 4.8, 4.9 뭐 이러다 그러니까요. 예. 5%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4.6 뭐 이렇게 그것도 내려오고 말도 안 있고요. 되는 얘기였었던 게 그거 넘으면 예. 미국 무슨 문제 생겨요. 음, 그럼 트럼프가 돼서 되자마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맞는 건가요? 음, 그죠? 결국 금리가 더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플레이션을 더 키워서 금융에 무슨 일이 될 걸 만든다라는 게 사실 말이 맞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이없는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물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그건 몰라요. 체감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근데 그걸 먼저 간과하고 막 관세 때린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되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앉아서 지표만 놓고 보고 이러니까 추세가 이렇다, 다 망할 거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땐 최근에 경제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해 주시는 분들 제가 볼 때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과도하게 조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 시장에 대해서도 갑자기 막 이런 정도까지 돼가지고 큰일이 망한다. 당장 터질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으셨는데 한국 주식 다 파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 맞을 수도 있죠. 네네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항상 환율도 뭐 한 1,450원 가면 이러다 1,500원 간다. 또 국제 유가도 한 배럴당 한 90달러, 80달러 가면 200불 간대요, 맨날. 150달러 간다. 예. 막 이렇게 나오고. 예. 여러분들 지금 지난 몇 년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식할 때 웬만하면 경제 유튜버는 참고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몇 차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지난해부터 몇 번에 걸쳐서 미국 경기 침체 온다라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있나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연초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또 난리였었어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려면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초중반에는 공급 측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런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지금 몇 차례 걸쳐서 얘기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온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니 무역수지가 지금 19달째 흑자나는 국가가 어떻게 외환위기가 옵니까? 그리고 외환보유가 적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달러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해가지고 환전을 안 했을 뿐이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가 부족한 거야? 안 부족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온다? 이건 정말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럼 조회수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겠죠. 조회수가 많이 그리고 나와서 그거 보고 구글한테 달러를 법니다. 그거 보고 전부 미국 갔다 지금 미국에서 꼭지 물렸을 거고 중소형주들 샀다가 약간 이제 좀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요. 지금 국장에서는 다 털고 나갔는데 바닥에 문지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올해는 미장보다는 국장에서 더 수익률이 더 클 수 다르죠. 시장이 다르죠. 왜냐면 AI는 미국이 더 잘하잖아요.
이건 시장을 지금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지금 우리도 미국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 그거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전력 쪽에서 수혜가 있으니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선 이 업종이 좋은 거고 여기선 이 업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가 좋은 거는 미주 사면 되고 그렇죠. 국주가 좋은 건 맞아요. 국주 사면 네. 된다. 위아더 월드. 그렇습니다. 이게 방법인데 뭐 하여튼 막 다 떠나라 뭐 그렇죠. 아니면 다 어디로 넘겨야 가라. 된다 막. 그런 거 나올 땐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음. 여러분들 댓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 댓글이 환호하면 그때는 단기 고점이 맞고요. 뭐 욕투성이다 그러면 그땐 네. 그냥 자신 있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 3월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다고 합니다. 네. 뭐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있죠. 반면에서는 그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또 보는 측도 있고 이사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만약에 재개된다면 명암이 확실해지겠죠. 명함이요. 예. 올라가는 업종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음, 조금 부진한 업종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종목별 명암이 되게 극명하게 갈려지는 건데 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는 업종에 편승하신 분들은 되려 좋을 수도 있으나 예. 이게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명암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걸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추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곤란해질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에 타깃이 될 만한 그럼요. 업종. 예. 그럼 일단 피하면 되죠. 그렇죠? 아하. 피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피할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꼭 그 말씀드려요. 일단 계좌는 지키고 보세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타깃이 됐는데 거기에 굳이 내가 들이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타깃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금방 볼 수 있죠, 뭐. 아니 뭐 장 끝나면 나오잖아요. 외국인 팔았다. 그거 피하면 되죠, 뭐. 외인 수급과 아니, 어떤 뭐 공매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수급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신문마다 매일 끝나고 나면 오늘 20종목 이거 샀고 20종목 이거 팔았다 나와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이 거의 며칠 된다. 굳이 거기서 왜 승부를 보려고 하시냐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역방향으로. 예, 추세가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한일자동 펌프도 아닌데 거꾸로 올리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 다 아시려나 모르겠다. 옛날에 그렇죠? 그 서수남 하청일. 예. 누군지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시는 분들만 예. 웃으시면 됩니다. 네. 투자라는 건 내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내가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역방향으로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투자자니까 얘들이 살 때 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 팔 때 파는 이유가 있을 건데 파는 거 왜 팔까? 사는 거 왜 살까?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아 맞다. 그 최근에 그 CES 혹시 예.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역시 그 AI 로봇이 빠질 수가 없었는데 해서 아까도 뭐 미국의 AI 뭐 추가 투자 예. 계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게 우리 기업들이 너무 들러리였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그 남의 잔치인데 가보셨었나요? 아니 저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젠슨 황 옆에 14개의 황 사장 로봇이 옆에 예, 딱 뜨는데 거의 절반은 중국, 중국. 거의 절반은 미국, 네. 뭐 유럽도 조금 있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제 AI가 되게 많은데 우리 물론 HBM도 있고 기회가 데이터 센터도 없는 게 있습니다만. 아니라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지금 글로벌 내에서도 미국을 비롯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휴머노로이드를 만든다고 한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로이드가 한다고 그랬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진짜 진심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기업이나 됐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1, 2년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인수해서 하겠다. 그게 기업이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냉정하게 앞날을 내다보는 실력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공은 다 그렇지만 뭔가 확실할 때 뛰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될 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또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고 또 그런 기업들이 남아서 앞으로 산업이 컸을 때 모든 걸 가질 수 있는데 마치 그 기업이 이제는 이 산업 확실히 컸으니까 내가 그때부터 해볼래.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쉽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앞에서도 미주 국주, 미장 국장 굳이 나눌 거 없고 저쪽에서 잘하는 건 저쪽에 되는 투자하고 거 하면 되죠. 뭐. 이쪽에서 잘 되는 그렇습니다. 건 이쪽에 투자하면 된다. 뭐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 로봇 잘하면 그냥 미국 로봇 사면 되는 거고 우린 투자자니까
네네. 우리는 뭐 지금 뭐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투자자니까 잘하는 기업이 일본에 있으면 일본 것도 사면 되는 거고 그냥 그뿐인 거죠 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국내 AI나 로봇 관련주 너무 이제 테마주처럼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아쉬움도 좀 그게 있어서. 아쉽긴 하죠. 예. 대신에 테마는 또 테마로 붙으면 되는 거니까. 테마라 하면 실적은 안 나올 건데 이런 어떤 로봇이라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 분위기를 느껴보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를 잘하는 분들의 몫이겠죠 뭐. 아, 요거 좀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네. 정치 테마주가 또 난리 아닙니까? 물론 예. 좀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 불확실성도 크고 예. 또 무슨 뭐 신문 볼 때마다 뭐 숫자나 뭐 사람 이름 막 바뀌고 해서 정태주에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게 네.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 그런 정도 이게 그 변동성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아니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그 근처에도 안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 동창이라고 오르고 이게 사실은 기업 본질 가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정치 테마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트레이더들, 예, 그분들은 그것만 하십니다. 선수죠, 선수. 예, 말 그대로. 선수들 여러분들 못 당합니다. 음. 저도 그들하고 부딪히면 100전 100패를 합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방송만만 믿고 뭐 텔레그램만 믿고 뭐만 믿고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땐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들하고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불리한 게임은 하지 말자. 주식은 내가 유리할 때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굳이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지도 마세요. 불리한 게임을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예. 그런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정신 차려 보니까 옥타곤 안에서 막 매맞고 있고. 정신도 왜 차리고 있어요. 보지도 말고 지금 그런 거 아니어도 할 거 많은데 그런 걸 왜 해요. 저는 그런 분들 있어 혼내고 싶어요. 그냥. 관심들이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심도 갖지 마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그 긴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네. 또 이게 긴 연휴라는 게 또 불확실성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휴 전에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긴 연휴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까 뭐 좀 연간으로 봤을 때 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그 연휴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자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기존에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단기 매매를 했던 분들이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을 살 때 조금 길게 보고 이렇게 비중을 늘린 거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이 연휴라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특히 새 정부가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그 관련 기업들을 사셨을 거니 그 정부가 이제 시작한 거라고 놓고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입장을 바꿔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해서 월간 이선엽 1월호는 여기까지고 이제 연간 이선엽 예. 369, 12 거의 3개월마다 네. 특강을 만날 수 있는 연간 이선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